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는 역사교육과 여러분들이 이제 답사를 가는 바람에 이제 휴강을 했었고, 사실 이제 지금 오늘이 이제 제가 지금 녹화 날짜가 목요일이니까 아마 내일이네요. 당장 내일 수업은 지난번에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내일 수업은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제자들이 대학원 제자들이 있는데요. 석사학위 논문 발표자도 있고, 뭐 박사학위 준비 중인 친구도 있고 한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학위 청구 이제 공개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교수가 반드시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영상 강의로 대체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사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했었죠. 예, 뭐 이제 영상도 보고 토론 영상도 보고 우리도 자유롭게 우리 생각을 나눠봤는데 즐거웠습니다. 달리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번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이죠. 역사 자료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검토가 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첫 시간에 영상 강의로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내용은 바로 이 역사 자료에 대한 접근 중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굉장히 이제 성격이 서로 달리하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잘 알듯이 이제 김부식이라고 하는 이제 유학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수십 명의 지필진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인종의 명령을 받은 김부식이 유학자들을 모아놓고 편찬한 이른바 관찬사서인 거죠. 관에서 이제 직접 역사를 편찬한 거니까 관찬사서로서 편찬된 것이 삼국사기고, 반면에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과 함께 이제 여러 스님들이 함께 작성을 했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련 스님의 어떤 판단과 어떤 사료도 이 삼국유사를 편찬하는데 활용된 사료도 다 이련 스님의 어떤 사료의 선택이 있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편찬된 거죠. 즉 삼국유사는 사찬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관찬사서와 사찬사서로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설명을 하는데, 사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관찬과 사찬이라는 그러한 대립점 외에도 정말로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되는 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관계를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역사자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이번 학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역사 자료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뒤에선 디지털 역사 자료도 다루겠지만, 어떤 문헌 기록으로서의 역사 자료도 이제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역사 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한 먼저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사실 역사 자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쉽죠. 역사와 사료를 아우르는 지식, 정보, 데이터의 총합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자료 하면 뭐 문헌 기록 및 아니면 뭐 고고학 자료, 이런 어떤 이른바 우리가 이제 역사를 서술할 때 이제 활용하는 사료라고 하는 거에만 착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역사 자료라고 한다면 사료뿐만 아니라 사실은 연구자들이 생산하는 역사 연구 성과,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콘텐츠까지도 사실은 역사 자료라고 봐야 됩니다. 즉, 역사와 사료를 아우르는 어떤 이건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겠죠. 그 밖에 정보, 뭐 데이터, 이런 것들 모두 총합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 역사가가 만들어낸 지식이 될 것이고, 사료란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가 될 것입니다.
요거를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하려면 1894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은 일종의 데이터가 되겠죠. 시간 정보니까. 그리고 1894년 전라도의 농민이 봉기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보가 됩니다.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인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와 이렇게 한 연구자가 이제 어떤 연구자가 이렇게 글을 썼다, 역사 서술을 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건 역사적 지식, 즉 지식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역사 자료는 이러한 데이터, 정보, 지식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굳이 구구절절히 너무 당연한 소리를 역사 자료가 무엇인가 이러면서 막 설명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소설 여기 이제 보면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조종래라고 하는 걸출한 정말 대단한 정말 문장가가 있죠. 소설가가 있습니다. 조종래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태백산맥 정말 너무 재밌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태백산맥이라는 책과 그다음에 이 오른 소설책이죠 여기는.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한국 현대사 그래서 뭐 정병준 교수님, 정영욱 교수님, 뭐 기광서 선생님, 노영기 교수님, 김보영 선생님 수많은 좀 내노라 하는 한국 현대사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서술한 이것은 역사 연구서겠죠. 개론서지만 교양서지만 어쨌든 역사가들의 역사 서술이 들어간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사실을 말하는 역사와 허구를 말하는 소설, 그 가운데 무엇이 인간 삶의 진실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태백산맥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조정래의 이 태백산맥이라는 책은 정말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다 얽히고 설키면서 그러한 어떤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면서 삶을 일구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태백산맥이고 한편으로 이제 여기 한국 현대사라고 써 있는 이 책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한국 현대사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이제 역사 서술을 한 거죠. 연구자들의 역사 서술과 소설가의 어떤 소설적, 허구적 서술, 이 양자 중에 당시 근현대 장대인의 어, 어떤 삶의 모습을 누가 더 정말로 잘 대변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정말 어, 뭐랄까요? 제가 지금 잠을 못 자갖고 좀 말이 꼬이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근현대사의 수많은 사건들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실감나게 그려냈던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그리고 한국 현대사 연구자들이 정말 정성을 기울여 작성한 이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어떤 이 교양 역사서. 이 둘 중에 당대의 인간 삶의 진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정말 잘 구현해내고 대변한 것은 무엇일까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태백산맥입니까? 아니면 한국 현대사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태백산맥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기 쉽지 않죠. 예. 아무리 소설이고 허구라도 이 태백산맥 안에는 정말 수많은 근현대사의 사건들이 정말 잘 묘사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설책을 읽으면서 당시의 어떤 모습, 당시의 역사상을 훨씬 더 실감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태백산맥이 허구에 기반한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당시 역사 속의 당대인의 삶을 사실 태백산맥을 통해서 훨씬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종류의 이 이제 책들을 두고 무엇이 더 인간 삶의 진실을 잘 대변했는가 그러면 쉽사리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굳이 꺼냈냐면, 우리는 이제 근대 역사학이 어, 어떤 과거의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도 열심히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을 계속 파고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대 역사학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근대 역사학을 설명드렸죠. 랑케 이후로 이제 뭐 민족주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열심히 제가 그때 강의도 했고 여러분들 토론도 했는데 이 근대 역사학은 과거와 역사가 일치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실주의를 공리로 하여 성립했습니다. 지난번에 뭐 랑케 실증사관을 얘기하면서 정말 과거의 역사가는 사료를 통해서 사료가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과거로 복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역사가가 복원한 역사는 곧 사실, 과거에 정말 실제했던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게끔 했던 것이 바로 근대 역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과학적 연구 방법론이 개발이 되고, 과학적이란 것이, 이것도 당대성이라 그랬죠. 당대에는 과학적이지만, 지금 바라봤을 때 그게 과연 과학적인가 그러면 장담할 수 없다고. 어쨌든, 과학적 연구 방법론의 개발과 결국 이를 통한 어떤 랑케로 대변되는 실증사학의 탄생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현대 역사학의 흐름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랬죠. 역사가가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실을 어, 과거의 팩트,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복원하거나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역사학의 흐름은 어떤 현상 기록, 우리가 1차 사료라고 하는 수많은 사료들, 기록들,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기록 이면의 영역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뭐랄까요? 좀 거창하게 말하면 망달리때, 뭐 심성사 이렇게도 표현하는 어떤 당대인의 사고 체계라던가 당대인의 이데올로기, 사상적 흐름, 당대인의 세계관, 당대인의 상상력, 뭐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오히려 더 주목하고 그걸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뭐 이제 작가이기도 한데 정말 유명한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자전적인 진실을 밝히려면 사실 서사인 역사보다 허구적 서사인 소설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뭐 특정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나 어떤 대기업 회장을 만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지. 그들로부터 구술을 해서 그들로부터 어떤 역사적 사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사람이 느꼈던 어떤 감정 이런 거를 기록화하려는 작업이 이제 바로 구술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기업 회장이나 뭐 정치인을 만났다. 예, 그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이제 질문지를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질문을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이 어, 과연 사실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의 자서전을 본다고 칩시다. 그 자서전은 과연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그 자서전을 집필한 사람 혹은 구술에서 인터뷰에서 이제 구술로 이제 증언을 하는 사람이 본인은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인 거지. 그것은 과거의 사실, 실제의 사실과는 사실 괴리가 있죠. 그거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인간의 기억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사건을 기억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기억은 다 제각각이 될 수 있죠. 하나의 특정한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도. 그때 제가 광주 5.18을 얘기한 적이 있어. 근데 5.18을 생각할 때도 광주 시민군의 어떤 기억, 그리고, 어, 그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했던 병사의 기억, 혹은 그러한 어떤 참상을
옆에서 바라봤던 또 다른 어떤 시민의 기억, 사실 다 다릅니다. 하나의 어떤 5.18이라고 사건을 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 자체가 사실 불안정하다 이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서전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서전이나 우리가 이제 누구로부터 인터뷰를 해서 구술자를 취득하게 되면 그 안에는 그 당사자가 느꼈던 감정, 그 사람이 느꼈던 공포, 그 사람이 느꼈던 어떤 시각, 이런 걸 또 우리는 또 하나의 자료로서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증언, 그 사람의 자서전에 쓴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은 그 사건을 자기 식대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는 그 정보를, 또 다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점을 우리가 계속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삼국사기, 뭐 삼국유사한 이 기록이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의 사실을 보증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말하지 않는 그 이면에는 어떠한 얘기들이 더 있었을까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 역사 연구자의 상상력, 이런 게 사실은 이제는 연구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장폴 사르트르의 얘기가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지적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어떤 특정한 다전적 진실을 밝히려면 사실 서사인 역사보다도 어쩌면 허구적 서사인 소설이 더, 어, 그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진실을 체험하고 체감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좀 어렵죠.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게 제가 이제 김기봉 선생님의 사실 논문에서 얘기를 가지고 와서 그런데, 조금만 좀 들어보십시오. 좀 어려워도. 더 어려워지니까.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과거의 사실, 혹은 진실에 다가간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실 혹은 진실 이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은 거기에 대한 무게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들어보세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진실은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근대 사실주의가 설정한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진실이 뭡니까? 진실을 한번 국어사전이나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거짓이 아닌 참된 뭐 사실 뭐 이런 식일 겁니다. 근데 사실 진실이라는 건 사실 어떤 팩트라고 하는 사실과는 사실 본격으로 놓을 수가 없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어떤 진실, 이거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사실이 있으면, 특정한 진실이라고 하는 그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사실이어야 한다, 팩트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나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는 사실 근대 사실주의가 설정한 매트릭스에 불과하다. 진실은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다시 풀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사실이 되고 그런 사실만이 진실로서 공인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과학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정말 과학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정말 참된 진실, 어떤 객관적 사실로 쌓아 올린 상아탑과 같은 그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과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 생각보다 이제 불안한 지식의 총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봅시다. 과학적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과학적 사실은 어떤 실험을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진실,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합니까? 그렇게야만 과학이 구성되나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과학적 논리도 결국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얘기해 볼까요? 여기 써 있네요. 상대성 이론, 양자론, 빅뱅 이론. 상대성 이론은 뭐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말하는 건데,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그리고 또 한
거의 10년인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그 아이디어를 이제 정말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또 발표를 하면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뉴턴이 세워놓은 근대 과학을 박살낸 그래서 과학의 현대를 이끌어낸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지식 체계라고 할 수 있죠. 항상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안에서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나의 시간은 서로 다르게 간다.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미세하지만. 마찬가지로 상대성 이론이 한창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비슷한 시기에 하나의 더 과학적 어떤 이론 체계가 성립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양자론이죠. 뭐 닐스 보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양자론이 등장을 합니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아인슈타인하고 신나게 싸우는 그 얘기는 유명하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은 현대 물리학의 거의 양대 축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이 처음 학계에 제기가 됐을 때 이게 어떤 특정한 실험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그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로서의 이론이었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아인슈타인의 어떤 뭐랄까요?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실제 실험이 아니라 어떤 머릿속에서 머리 안에서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고 실험을 통해서 제기된 견해입니다. 그죠? 그게 많은 연구자들, 많은 과학자들한테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날의 상대성 이론은 이제 확고한 어떤 지식이 된 거죠. 양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양자론은 인정하지 않았죠. 뭐 뭐라 그럽니까? 저도 물론 제가 다 들은 얘기지만 뭐 아인슈타인이 코펜하겐 회의에서 이제 코펜하겐 학파와 막 논쟁을 벌이면서 뭐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럼 난 양자론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죠. 뭐 이런 얘기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론이 오늘날 현대 물리학의 어떤 큰 위치를 차지하고 물론 흔들리지 않는 위치. 왜냐하면 이제는 다 뭐 확인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지금도 이중슬립 실험 이런 거 막 유튜브로 다큐멘터리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생각을 하지만 양자론도 일단은 다 확인이 된 어떤 과학적 지식 체계로 지금 얘기가 되니까. 그런데 양자론이 처음 제기될 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어떤 실험이나 이런 걸로 완전히 논증이 완전히 이제 증명이 됐다기보다는 사실 수많은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양자론을 지지하면서 양자론이 이제 하나의 주류 학설로서 이제 채택이 된 거잖아요. 사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빅뱅 이론이 또 대표적이죠. 빅뱅 이론이 뭡니까?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 138억 년 전에 이 우주가 한 점에서 어, 팽창하면서 확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빅뱅이 빅뱅 이론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지식 체계일까요? 물론 지금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보이죠. 지금은 누구나 빅뱅 이론의 근거에서 우주의 역사를 설명하지만 뭐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이 빅뱅 이론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지식 체계로서 그 자리를 유지할지는 모르죠, 사실은. 뭐라고 옛날에는 그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과 함께 한때는 또 뭐 정체 우주론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정상 우주론 뭐 이런 논의도 사실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결국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더 많아지고 물론 이제 우주 복사 배경 지도인가요? 그게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 그 확인되고 이러면서 이제 빅뱅 이론이 이제 오늘날 이제 정설로서 주류 학설로서 확고한 이제 위치를 차지하게 됐지만 요즘 뭐 조화 모형 이러던데 뭐 어쨌든 중요치 않습니다. 뭐 우리 과학이 우리는 인문학자니까 어쨌든 이 빅뱅 이론이 처음에는 처음부터 다 관찰과 어떤 완벽한 실험과 그런 걸 통해서 증명이 된 지식 체계가 아니었잖아요.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거기에 맞춰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빅뱅 이론이 정말 맞는 것 같다라고 다수의 과학자들이 이 빅뱅 이론의 논리에 지지를 보내면서 빅뱅 이론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실이 된 거죠. 상대성 이론도
양자론도 빅뱅 이론도 처음 제기될 때부터 어떤 증명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다수의 과학자들이 지지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진실 혹은 지식, 확고한 사실적 지식 체계가 된 겁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결국 과학적 지식 또한 어떤 실험이나 완벽한 실험이나 어떤 증명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구성되어 가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과학도 이런 상대적인 지식 체계다. 그리고 절대적인 지식 체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지식 체계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그러한 지식 체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사회 구성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학의 객관성은 사회적이며 그 방법론은 상대주의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식 체계도 결국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상대적으로 이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어. 이러한 논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타당해 보여라고 해서 다수의 과학자가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과학적 지식 체계이기 때문에 그 방법론은 상대주의적이고 그 객관성은 사회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좀 심하게 좀 후려쳐서 얘기를 하면 결국 과학이란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유일한 지식 체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담론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야, 저보고 이제 유사과학자, 사이비과학자 이러면서 너 현대 과학을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지구 편평성을 믿고 무슨 인간은 달에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과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식 체계 또한 여러 개의 담론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여러 개의 담론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면서 이 양반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설명한다 그러고 왜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나 이런 생각할 것 같네요.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장 프랑소와 리오타르라고 하는 이거 역시 이제 철학자인데 철학자라기보다는 우리한테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신봉하는 지식인으로서 사회 이론가 막 이렇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지식인인데 이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결국 근대란 이런 종류의 여러 메타담론의 근거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모종의 대서사의 공공연히 호소하는 과학을 토대로 성립한 것이 근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대라는 게 이제 뉴턴의 근대 과학은 사실 뉴턴으로 사실 대변되죠. 뉴턴에 의해서 사실 근대 과학체가 형성이 되고 그걸 무너뜨린 게 상대성 이런 거 양자론 이런 게 등장하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따라서 중세 종말로 시작된 근대는 메, 메타담론의 진원지인 모든 형이상학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세라는 것은 사실 중세 카톨릭 종교 사실 중세는 또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형이상학적 담론에 의해서 지배되던 시기였죠. 그 형이상학을 근대는 과학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그 형이상학 종교적 형이상학 담론을 무너뜨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근대는 과학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형이상학을 정립시킨 메타담론 시대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죠, 조금.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현대인이 믿는 어떤 현대인의 지난번에 제가 이성의 불안정성을 얘기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현대 지식 체계 또한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현대인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 현대인이 바라보는 어떤 세계, 어떤 현대인이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의 시각을 다듬는 데 있어서 그 주된 무기가 되는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 이게 다 사실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신뢰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자,
중세를 지배한 종교로부터 벗어나 근대를 맞이했지만 인류는 과학이라는 또 다른 종교 속에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삼국사기 삼국에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조금은 뚱딴지 같은 이러한 어떤 궤변 같은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취급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지는 다음 장에서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 저도 목을 축이고 다음 장으로 갈게요.